네, 지난 월요일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유일하게 우주 전담 기관이 없었는데 출발이 늦었던 만큼 빠르게 우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앞으로의 임무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떤 게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효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의 어떤 우주 기술을 좀 알아보기 전에 워낙 지금 북한의 도발도 심해지고 있고 정찰 위성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네. 일단은 북한의 우주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우선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예. 지금 이제 분명한 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을 바로 인정을 했었는데요. 이 사실상 그 전년도죠. 지난해 11월에는 이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우주 궤도에 분명히 진입을 시켰는데 예. 불과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실패를 바로 인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좀 봐야 할 거는 실패를 했다는 사실보다는 북한이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쏠 때 사용한 발사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 이전까지는 원래 북한이 발사체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미사일, 위성이 아닌 미사일, 총알을 넣었을 때 바로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의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고체 연료를 사용한 발사체를 그동안 이용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이 뭐 연료는 다이메탈 하이드로진을 썼고요. 그리고 산화제는 적연질산을 썼습니다. 이거는 군사 용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상온에서 보관이 용이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추력이 떨어지고 맹독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빨리 쏘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실패를 했지만 사용했던 이 발사체는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를 이용한 발사체였다 이렇게 북한이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썼고 예. 그 연료에 석유 발동기라고 썼다고 말을 했으니 이거는 이제 케로신으로 조금 추정이 되는데 예. 이 단어들을 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호 그리고 또 이전에 나로호 그렇죠. 때 썼던 다 예.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섞어서 이 액체 엔진을 개발하는 기술은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앞서 있고 우리나라 역시 나로호 때 러시아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누리호까지 개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즉 북한도 이번에 러시아를 통해서 기술을 좀 받았고 예. 그 기술을 받아서 아직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발사체가 좀 중간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기존에 이제 위성 발사를 할 때도 계속 이 뭐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아왔었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액체 산소, 액체 연료를 이용한 액체 엔진을 개발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과학 목적으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위성을 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방안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사체만 보자면은 이전에 이제 군사 도발 목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목적으로 쏘는 방면이 좀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 발사체만 봤을 때는 우주 기술을 위한 어떤 실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네, 측면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게 또 오물풍선 또 날려보내고 오늘도 날려보내고 있고요. 네. 또 GPS 교란 공격을 또 시도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네. 우선은 이 GPS 교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GPS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파 교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어떤 불편함을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다못해 휴대전화가 통신 이상으로 인해서 전화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나 관련된 통신도 다 불가능해지고요. 북한이 이제 29일하고 30일에 동시다발적인 GPS 전파 공격을 했었죠. 예. 이 GPS라는 게 원래 4개 이상의 위성에서 이 각각 사용자의 3차원 정보, 그러니까 위도, 경도, 고도를 측정을 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수신을 받아서 뭐 내비게이션, 핸드폰,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굉장히 높은 위성에서 이 위성 신호를 수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까지 내려오는데 점점 세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상국에 있는 전파국에서 수신을 받을 때 세기가 가장 약한데 그때 주변에서 아주 강력한 다른 높은 전파를 쏴서 이 GPS 신호들이 이 실제 기지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2200km 상공 위에다가 우리가 25와트시의 전구, 백열 전구를 조그만 걸 하나 켜놓습니다. 그러면 저기 전구가 있는 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이 깨끗하고 교란 신호가 없어야 하는데 그 신호가 오는 와중에 바로 옆에서 엄청 강력한 서치라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굉장히 강한 빛을 쏘면
백열등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GPS 전파 교란 공격인데요. 예. 이걸 방식으로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였고, 이번 전파 교란 공격에 따라서 과기부가 위기 대응 단계를 이제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수준이나 아니면 산업 규모에 비해서는 우주청 개청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2022년에 누리호 발사에도 성공하고 또 다누리에도 그 달 궤도선에 착륙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예. 우리나라는 이제 자력으로 개발해서 우리의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그때 얻게 됐지만 우주 관련 정책이나 연구 개발 기능들이 굉장히 부처와 기관들에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예. 국가마다 뭐 형태와 역할이 조금씩은 달라도 전 세계 한 80여 개국에 이미 우주 전담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일 거고요. 유럽 우주국 이사, 뭐 중국하고 일본, 뭐 그리고 볼리비아, 페루, 싱가포르 등에도 우주청이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또 지난해 아프리카 20여 개국이 함께 모여서 아프리카 우주국을 세우기도 했으니 우리나라는 오래 세워졌으니까 굉장히 늦은 예. 편이겠죠. 네. 그러면은 또 앞으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 개청까지는 조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그간의 과정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말씀하셨던 대로 우주청 개청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국정 과제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과기부가 이 우주청을 2023년 안에 개청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면서 4월 초에 우주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문제는 우주 전담기구 필요성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다 공감은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뭐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으로 둘 것인지 따로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밑에 위원회로 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의견이 있었고요. 뭐 연구개발을 직접 할지 말지 이런 등등 뭐 위치는 어디에 둘지 이런 것들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다가 올해 1월에 겨우 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된 바로는 이제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청으로 기관을 뒀지만 대신에 바뀐 부분이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그 과기정통부나 산자부, 뭐 연구재단 등으로 흩어져 있던 우주와 항공 관련 업무들이 현재 우주항공청으로 모두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주 분야 컨트롤 타워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주청이 반쪽짜리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학 탐구나 뭐 기술 개발, 뭐 산업의 이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은 사실 우주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우주의 중요한 부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북한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처럼 예. 우주에는 외교, 안보, 국방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 최근에 뭐 북한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국내 이 우주 전담 기구인 우주항공청에 아주 구체적인 외교, 안보, 국방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외교부나 국방부 또 항공 정책이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의 업무들이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이 상용 위성 기술 관련된 것들은 개발을 하지만 이 군사 위성 관련된 것들은 여전히 국방부가 맡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또 나사와의 국제 협력 업무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우주청하고 외교부가 내부의 어떤 협의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국제 업무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우주 안보를 또 국가정보원이 전담하겠다고 나서기도 하면서 이게 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부처 간의 뭐 역할, 그다음에 분담 이런 내용들이 좀 정밀하게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제도 남겨둔 상황에서 일단 어렵사리 개청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도 이렇게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좀 도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호를 통해서 발사체 개발 역량을 확보는 했지만 예. 사실상 지금 전 세계 발사체 시장에 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스페이스X를 보면 재사용 발사체가 핵심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겠다. 예. 이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주요 임무를 제시하면서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를 아예 임무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사용 발사체를 원래 개발을 하면 회수가 되기 때문에 개발 비용부터 발사 비용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주청은 500kg급의 위성을 이 저궤도에 투입할 때 이 재사용 발사체를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나로 우주센터 이외에 제2 우주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선두 주자들이 하지 않았던 어떤 미지의 탐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게 지금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 라그랑주 점이라고 하는 탐사 임무가 있는데 이거 네. 두 개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우선은 아무래도 남들이 했던 거를 하기에는 이제 뒤쫓아가는데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해보지 않는 것에 똑같이 도전해야지 빨리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임무가 라그랑주 점 탐사일 거예요. 예. 이름이 조금 낯선데 이 라그랑주 점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입니다. 총 5개의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중력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다 위성을 갖다 놓으면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도 그 궤도에 계속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탐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L1 지점에도 이미 위성이 가 있고 L2에는 우주망원경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L4 여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미지의 지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달이랑 지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청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이 L4 국제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